이번엔 꽃병을 한번 볼까요? 쓰러질 듯 불안합니다. 형태선 여러 겹으로 어긋나게 처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쪽은 윤곽선을 검정으로 진하게 그려 손으로 꽃병 목을 쥘 수 있을 것 같은 원통의 입체감이 발생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배경선 꽃병과 맞물리지 않게 멈춰 서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꽃병이 배경 앞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전통적인 장치가 사라집니다. 그림 보기 힘들다 싶으실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봐야 해요 라고 하실지도요. 물론 그럴 것까지 없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 이후 세잔 작품 보는 것이 쉬워지고 더 재밌어지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이후 화가들의 작품에서 세잔이 못다한 갖가지 발견들을 예술적 영감으로 삼아 혹은 실마리처럼 쥐고 심화해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티스나 피카소, 몬드리안 등등의 거장이라는 화가들 말이지요. 다시 꽃병을 볼까요? 바로 뒤에 접시가 있지요. 색을 빼고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지요. 접시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착각적 공간이 더 잘 느껴지죠. 수직으로 선 대상은 그 사물의 수직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화면의 깊이감이 살아나는데 막았습니다. 초창기 1873년에서 75년에 그린 꽃병을 보면 이 그림도 바닥 처리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수직의 꽃병의 높이로 인해 화면의 깊이감이 발생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이런 식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빼도 되는 사물을 굳이 바로 뒤에 둡니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그랬던 것처럼 뒷 접시와 꽃병의 관계, 선을 이어서 앞뒤를 명확히 하는 것을 흐지부지 뭉개버립니다. 이제 좀 세잔의 방식이 볼지도 모르겠네요. 그림자 한번 볼까요? 왼쪽 앞에서 빛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중앙의 꽃병에 왼쪽 물병처럼 오른쪽 2시 방향으로 길게 그림자를 주면 즉각적인 공간감이 창출됩니다. 하지만 파란 꽃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바로 옆 사과는 주춤거리듯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자가 조금 보입니다. 뒷 접시는 그림자가 접시 아래로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조명이지요. 형태도 오른쪽 왼쪽이 다릅니다. 일관된 광원 관찰 시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가 목적이 아니라 세잔이 그릴 때 빛, 위치가 달라진 사실, 그것을 믿고 화면에 옮기는 거지요. 그러니 조금씩 어긋날 수밖에요. 그 어긋남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대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7세기 정물 화가와의 비교 극단적이지만 완전히 다르지요. 그에 비하면 세잔의 그림은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회화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왕에 찬찬히 보는 김에 가장 앞쪽에 있는 테이블 처리한 방식을 보려고 합니다. 17세기 정물화가 빌렘 칼프의 작품입니다. 빌렘은 자신이 정물을 놓아둔 테이블을 이렇게 생겼다고 명확하게 힌트를 줍니다. 장치를 곳곳에 해두어서 테이블의 윗면과 아래 수직으로 꺾이는 부분을 극명하게 설명합니다. 하얀 식탁보가 그 일부분을 가리고 있지만 완전한 가로선과 위아래 색상의 대비로 관람객 눈 바로 앞 식탁이 입방체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세잔 선생님은 그렇게 둘 리가 없지요. 주섬주섬 붓질로 테이블의 폭을 문질러 없앱니다. 그것도 저토록 싱그러운 연두빛으로 말이지요. 저 부분만 보면 테이블의 그 얕은 폭이 사라지지요. 폭이 사라지는 표현은 세잔이 테이블을 바로 위에서 볼 때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폭이 보이는 시점은 일정 거리를 유지한 곳에서 본 시점이지요. 그게 한 자리에 합쳐지면 다시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피카소가 되고 한동안 유행했던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과 연결됩니다. 폭 부분 색채가 위쪽보다 밝은 것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둡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뒤 작은 병,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큰 꽃병과 비슷합니다. 볼륨감 없고 배경선 오다가 멈추고, 그런데 이번엔 노골적으로 세잔이 움직입니다. 오른쪽 형태와 왼쪽이 확연히 다릅니다. 다시점이죠. 저기서 색채를 제거하면 피카소 선생님이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유명한 사과를 잠시 볼까요? 나란히 있는데 각각 하나의 형태로 끝맺음하지 않습니다. 콘투어와 윤곽선이죠. 그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들썩이는 느낌마저 주는 어긋난 윤곽선, 머뭇거리지 않고 한 획으로 처리한 여러 번의 윤곽선.
슬쩍 미소 짓게 됩니다. 사과가 만만했을까요? 혹은 더 열중했던 걸까요? 사과 그릴 때 역시 이리저리 움직인 겁니다. 한 발자국만 관찰하는 위치가 달라도 윤곽선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걸 세자는 소위 서투름이나 오류로 무시해버리지 않고 대상이 지닌 형태라고 여기고 이걸 한 화면에 그린 겁니다. 이런 회화적 가치관을 19세기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지요. 2025년 지금도 어느 사생대회에서 이렇게 그리면 초반에 탈락일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 과일의 중력을 날려버리듯 묽은 보라색입니다. 인상주의자들이 그림자를 처리하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그림자 없는 왼쪽 사과, 오른쪽 과일 사이에 뜬금없는 파란색이 살짝 들어갑니다. 실수 아닙니다. 왼쪽 파란 꽃 병에서 온 파랑입니다. 조금 전 배경에서 본 색채를 곳곳에 흩뿌리는 방식, 색채로 인해 발생하는 착시를 막는 세잔의 방식이지요. 오른쪽 과일 윤곽선도 그리지 않고 비워둡니다. 비워둔 부분의 옐로우는 테이블의 옐로우와 별반 다르지 않지요. 이로 인해 과일과 테이블 간의 선에 의한 경계가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사물은 있는데 이들이 다시 또 하나의 층의 레이어에 놓이게 되지요. 회화의 평면성을 획득합니다. 모더니즘입니다.